자, 요번 시간에는 이제 토지 수업인데 우리 저번에 토지 분양 지구 단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사례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저번 시간은 일반 민간 그 토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구 단위 잡혀 있는 걸 어떻게 품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지만 약간 방향이 다른 게 이번에는 이제 분양받는 것들이에요. 주로 이제 어디냐면 신도시, 택지지구 이런 데 보면은 LH에서 수용을 하잖아요. LH에서 수용해가지고 그 지역을 토목 작업을 합니다. 이제 평탄 작업을 해서 깨끗하게 평지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필지 분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들어가기 전에 토목공사가 들어가서 무슨 뭐 상하수도 들어가고 전기설비 들어가고 이런 토목공사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필지별로 분할을 해서 이제 매각을 해요. 이게 바로 토지 분양이에요. 이제 주체는 이제 LH에서 주로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뭐 SH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거 오늘 사례는 이제 LH에서 분양했던 거를 사례를 들어서, 근데 이런 데들은 다 뭐냐면 지구 단위가 다 묶여 있어요. 기본적으로 분양할 때 이미 지구 단위를 묶어서 분양을 합니다. 안 그러면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지구 단위가 어떤지를 또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배웠던 민간 토지의 지구 단위 계획과 이런 택지지구의 지구 단위 계획은 완전 달라요. 뭐 비슷한 맥락이지만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개인보다는 주로 이제 시행사들이 많이 합니다. 시행사들이 이거를 왜 그러냐면 토지가 없으니까 일반 민간 개발을 해서 지주 작업을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 조정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는 좋아, 그러면 내가 그냥 택지지구에 딱 분양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 올려서 분양했다. 이게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공공택지, 특히 요번에 민간 분양가 상한제 실시함으로부터 민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공공택지 쪽으로도 많이 돌아섰어요.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LH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LH는 이런 경험이 있다라는 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오늘 해드릴 사례는 뭐냐면 고양시에 보면은 지축지구라고 있어요. 이걸 뭐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사실 되게 많은데 서울하고 바로 가까이 있는 게 바로 지축지구. 고양시에는 사실 택지지구가 거기 어마어마하게 동탄보다 더 많은 게 바로 이 고양시 쪽인데 택지지구만 수십 군데예요. 무슨 일산 신도시 빼고서라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요번에 또 3기 신도시에 가서 창릉지구 또 들어갔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왜 그러면 고양시가 서울과 가까울 뿐더러 또 이런 그린벨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 이건 뭐냐면 이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한 거예요.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 우리 그때 토지 수업 시간 배웠죠? 그린벨트 해제하면 거의 90%는 뭐다? 현안사업으로 간다. 현안사업에서 바로 이렇게 해서 민간택지에서 임대아파트 들어가고 또 이런 공공택지 분양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꼭 무슨 뭐 그린벨트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이런 종류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LH에 관심을 한 번 정도는 사례를 보시는 게 나중에라도 충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고양시 쪽에 보면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이제 삼성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원당지구가 있고. 근데 사실 이 세 가지가 이 구파발 그 옆쪽인데, 구파발 위쪽인데 여기가 사실 원체 또 여기가 다 합치면 규모가 또 어마어마해요. 한 6,7만이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도 좀 사실 경쟁이 사실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택지 지구끼리 서로 경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가 새로 분양을 한다 그러면 그쪽에 또 몰려가면은 딴 데서는 또 사실 비는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또 주변으로 또 뭐냐면 또 향동지구. 향동지구라고 또 있고, 그래서 여기 아무튼 고양시가 택지지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요번은 아니죠. 이제 올 초인가 고양시의 지축지구에 대해 상업용지를 분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분양을 받아서 여기다가 이제 뭐 여기는 뭐냐면 이제 중심 상업지구거든요. 중심 상업지구니까 당연히 뭐예요? 근생으로 올라가야 돼요. 업무시설 오피스로 올라가서 업무지구로 가든가 아니면은 그거는 이제 통으로 움직인다 보니까는 힘들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근생시설로 해가지고 과연 이게 사업성이 나오는지를 검토했던 사례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이제 고양시 그 지축지구 상업용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제 조금 해가지고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보면 여기죠. 서울에 바로 붙어 있어요. 바로 은평구 바로 위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입지는 뭐 아주 되게 좋죠. 뭐 일산 신도시보다 훨씬 가까운 데니까. 그래서 여기고 요 위쪽이 이제 삼성지구, 그다음에 원당지구, 이쪽으로 이제 저기 원흥지구, 그다음에
뭐 이쪽에서 저기 이번에 신도시 지정됐던 이제 창릉지구, 그 앞에 이제 향동지구, 뭐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일이 뭐 근데 거기들도 이제 수용돼서 이제 토목 개발되면 그쪽에서 이제 분양이 똑같이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몇 년 있다가. 그래서 저게 어디에서 공부하나요? LH 토지주택공사. 관심 있으면 LH를 사이트를 계속 그렇죠. 예, 여기 사이트를 기본적으로 이제 홈페이지에 묶어놓으면은 여기서 하는 것들을 보면 계속 떠요. 근데 과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서 얼마큼의 사업성이 나오냐가 사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여주려는 거는 뭐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과연 사업성이 맞는지 그리고 경쟁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걸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입주는 아주 좋다는 거. 근데 좋지만 여기도 이거 말고도 많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다는 거. 그거 정도. 경쟁이 심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최고가 낙찰자. 그렇죠. 낙찰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 기준가가 있잖아요. 평당 뭐 500이다, 500에 낙찰되지는 않고, 물론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 이거 뭐 유찰되는 경우도 많지만, 뭐 경기 좋다고 이거에 뭐 이상으로 2배, 3배에서 낙찰되는 사례들도 왕왕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했을 때 얼마만큼의 입찰가를 산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고양 지축지구,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지축지구인데 지축지구 내에서 보면은 여기 막 나누죠 표시가 뭐 B-2 뭐 B-3 B-4 5 6 뭐 이렇게 A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다 각각의 용도예요. 각각의 용도. 그래서 어디는 뭐 공동주택 해가서 아파트로 들어간다. 어디는 뭐 여기 주변은 무슨 뭐 단독주택 읍지로 들어간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도 요번에 분양한 게 뭐냐면 중심 상업지구 내에 있는 상업 용도, 상업지역을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거의 메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중에서 가장 이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상업지역이니까. 근데 과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비쌀 것이고 그게 과연 수집효과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뭐 지구 단위가 다 묶여 있는 것이고 여기에요. 여기 보면 자, 이 상업 용지 중에서 요번에 분양하는 게 뭐냐면 C1-2, C3-1, C3-2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걸 한꺼번에 다 분양하면은 이제 물건이 너무 많아지니까는 안 되니까는 이렇게 일부씩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요번 차 1차에는 요 중에 뭐 요렇게만 하자. 다음 달에 2차에는 요렇게 가자. 이런 식으로 다 정해놓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면은 이제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미분양 유찰돼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를 보게 되면은 저희가 어디를 검토했냐면은 여기 보면은 자 C1-1이죠. 1-1은 어디 여기죠? 모서리. 여기 모서리 코너짜리 딱이잖아요. 그 입지에서 보면은 거기 또 대로변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로변에 코너짜리에 딱 잡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입지는 최고 입지예요. 여기서. C-3-3. C3-1보다 더 낫지. 이거는 그렇죠. 요거는 메인으로 해가지고 대로변에 딱 코너짜리고 요건 안쪽에서 이면도로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가 왜 오늘 이혼할 거면은 요거서 제대로 된 걸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사실 요거를 이제 입찰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당연히 알다시피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지구단위가 어떻게 됐냐? 여기 보는 거예요. 우리가 1-1이죠. C1에 보면 이 보면 뭐냐? 건폐율이 700이야. 아니 72야. 그 다음에 용적률이 600%이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C3는 우리가 볼 필요 없고요. 자 여기 보면은 자 나오죠. 여기 보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권장이냐 허용이냐 이걸 따지는 건데 건축물이 뭐를 들어가고 뭐를 못 들어간다 이제 파악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C1-1이죠. 그럼 결국 여기잖아요. 그죠? 단독주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불어요. 상업지니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상업지니까 당연히 근생시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근생시설 아니면 오피스. 근데 오피스는 분양하기 힘들잖아요. 통으로 매각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맞지는 않는 거야. 우리는 이제 분양 사업을 준비를 했었던 거니까. 그래서 쭉 가다 보면 어쨌든 간에 여기 의료시설은 되는데 대신에 뭐예요? 정신병원 뭐 격리시설 안 되는 거 이런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다 검토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땅값에 근생시설 할 거예요. 왜? 상업축에 당연히 근생시설 가야죠. 여기다 오피 올리는 것도 오피스를 올리는 것도 사실 안 맞아요. 왜 그러면 가격대들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 보면은 뭐
허용 용도가 옆에 있잖아요. CU. 옆에 보면 이거는 이제 허용 불허가 나온 거고 옆에 보면 또 구체적으로 나왔죠. 건축물 용도 중에 허용 용도. 거기에 보면 뭐 C 우리가 원투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일종 근생 안마는 제외예요. 그다음 문화 집회 시설, 뭐 관람장 제외고요. 판매 시설, 의료 시설, 교육 연구 시설, 운동 시설, 업무 시설, 오피스인데 뭐는 안 돼? 오피스는 제외야. 오피스에 들어오지 말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리고 따지면 사실 오피스 아니면 근생이야. 딱 두 개밖에 안 되는데 오피스는 분양을 하기엔 맞지가 않아요. 그건 통매각을 해야 돼서 통상적으로 이제 개인이 이 정도까지 자산을 갖고 가기는 쉽지는 않는데 이 통상적으로 이런 데는 누가 하냐면 이제 자산 운용사, 그다음에 저기 리츠, 사모펀드 이런 쪽에서 사실 이걸 갖고서 임대 수익, 그러니까 캡 레이트를 최고적으로 올려서 이렇게 운용 수익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몇 년 있다가 S절에서 통매각하고 나오는 경우. 그래서 분양을 하는 경우는 맞지는 않아요. 분양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근생시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에 보면은 아까 나왔죠? 건폐율이 70, 용적률이 6배, 76배 이렇게 나오면서 이거는 상업용지지만 거의 상업 비율은 사실 비슷하게 간 거예요. 이거는 지구 단위지만은 일반 지구 단위는 건축법에 의한 것도 사실 비슷하게 갔어요. 왜? 이거는 상업지구니까.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그 문제 없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는데 자 이거를 그러면 다른 자료를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 이제 지축 상업용지 공고 이렇게 뜬 거예요. 이게 이제 떠요. 뉴스에 신문에도 뜨고 온라인에서 LH 그쪽에서도 홈페이지에서 다 떠요. 그래서 이렇게 분양을 할 거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 와서 분양 참여하세요. 이거거든요. 보면 이제 우리가 원투원이죠. 예정 지번으로 따지면 이렇게 나오고 면적이 1430이에요. 제곱미터. 그러니까는 1430이니까는 433. 그 정도 나오죠? 그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가 평수면은 사실 작은 평수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아주 큰 몇천 평은 아니니까. 그래서 요 정도만 돼도 충분히 10몇 층짜리 올라갈 수 있고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여서 건폐율 70에 용적률 6배. 예정 가격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입찰. 그러니까 경매로 따지면 최저 매집 최저 입찰 가격이에요. 90억. 최저 매각 가격 그 이상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저 하한선이구나. 그렇지 하한선. 그러니까 90억 이상으로 써야 돼요. 근데 이거 90억에 낙찰이 안 되죠. 당연히 이거 이상으로 낙찰이 될 거예요. 경쟁이. 이거는 그 택지지구의 어쨌든 간에 중심 메인 상권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평당 이게 평당가가 아니라 총 매각 가격 90억. 2천만 원 평당 2천만 원 정도. 90억이니까는 2천 조금 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는 이 가격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이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매에서 최저 매각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으로 쓰는데 과연 얼마까지 쓰는지 입찰로 전자입찰로 하나요? 아니 여기 경제 입찰로 가서 거기서 입찰을 들어가야 돼요. 여기 보면 이제 공급 일자 장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게 있다라는 사례 정도를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입찰 보증금, 입찰할 금액. 그러니까 공급 예정 금액은 뭐냐면 경매에서 보면 최저 매각 가격이에요. 근데 입찰할 금액이란 내가 얼마 쓸 거냐. 이제 90억인데 이건 이 총 30평짜리가 90억에 나왔으니 이거 이상으로 썼는데 내가 만약 100억을 썼다. 그럼 100억이 얼마? 5%를 해야 돼요. 이게 경매하고 차이점이죠. 경매는 뭐예요? 쓸 금액의 5%. 그렇죠. 쓸 금액이 5%인 거고 경매는 그거 아니죠? 뭐야? 최저 매각 가격의 10%인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토지 사용 가능 시기가 언제예요? 2020년 10월 31일 이후예요. 그러니까 2021년부터 하는 얘기예요. 왜? 그때까지 우리가 여기 토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주고 2020년에? 아직 끝난 건 아니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요번에 낙찰 받으면은 이거를 언제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느냐 2021년 1월 1일부터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받자마자 바로 쓸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다 이게 완료가 안 됐다는 거야 주변이. 요것만 먼저 평가적으로 안 됐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는 됐을지언정 주변이 안 됐으니 바로 못 들어오고 다 끝나고 나면 그때 가서 쓰세요. 미리 대신에 입찰은 미리 낙찰을 받아가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은 장소는 LH 청약센터 여기 가셔서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바로 입찰일 날 10시부터 4시까지 입찰 기간을 줘요. 그리고 개찰은 언제 하냐? 그날 5시에 바로 거기서 상시 투철이네요. 네? 미리 가서 투철하는 거야? 아니죠. 뭐 미리는 아니죠. 어차피 그날 입찰을 시간을 주고 그걸 모아서 이제 개찰을 입찰하고 그거를 이제 개찰한다는 얘기 뭐냐 밝힌다는 얘기 아니야. 꺼내가 누가 낙찰됐는지 당일날 투철하고 당일 하는 거예요. 투철하네. 그럼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6시에 발표가 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경매하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인터넷 줬으면 장소는 LH 상황은 로 어떻게 하는 되나요? 거예요. 저런 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밑에 보시면 될 거예요. 보시면 돼요. 자, 계약은 언제 체결하느냐? 4월 20일부터 26일 여기 동안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그럼 이때 그럼 잔금을 놔야 됩니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읽어보시면 돼요. 쭉 보면은 자 신청 자격은 일반 개인 법인 다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사실 개인으로는 쉽지가 않은 게 개인이 이걸 낙찰받아가지고 어쨌든 해가지고 분양하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려면 사실 세금 문제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완판이 되더라도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개인이 하고 싶다 그러면 법인을 세워가지고 법인을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낙찰해서 법인으로 해가 소유로 해가 가죠 통상적으로. 그래서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상관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신청 접수는 그래서 뭐 우편 및 현장 접수는 불가.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편으로만 하는 얘기야. 어?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을 하는 뜻입니다. 이거. 그리고 그다음에 자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 우편 불가잖아. 여기 보면은 여기 LH 청약센터가 있거든요. 홈페이지가 여기 들어가서 전자 입찰을 하는 얘기야. 저기 우편이나 현장 접수는 하지 말라는 얘기야. 대신에 개찰은 그날 뭐 4시까지 입찰하고 5시에 개찰해가지고 6시에 결과를 발표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때 이거를 띄우는 거야. 그래서 청약에서 누구누구가 얼마에 낙찰됐습니다. 딱 이렇게 띄우는 거라고. 그죠? 뭐 내가 거기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면 계약 체결시 구비서류 뭐 이런 것들을 내면 되고 이거는 뭐냐면 내가 낙찰 받고 나서 아까 4월 22일부터 뭐 한 5일 동안 줬잖아요. 그때 이 서류를 가져가서 정식으로 계약을 해라 이거예요. 자, 계약금 납부는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상 계좌로 먼저 들어가야 되고 왜 그러면 5%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자, 계약금 납입 계좌는 신청 예약금 납입 계좌가 아니므로 이때 주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조건은 어떻게 되냐? 이게 바로 일반 경매하고 차이점이에요. 이건 뭐냐면 3년 유의자 분할 납부예요. 왜 그러면 90억, 뭐 낙찰되면 뭐 100억 이상 될 텐데 이거를 단 5일 만에 이 사실 그렇게 거의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분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금 납부 조건이 뭐냐면 3년 동안 그걸 나눠서 납부를 해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이자는 아니에요. 유이자로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계약금은 10%, 그 다음에 잔대금은 6개월 단위로 해서 6번에 걸쳐가지고 매회 15%씩 6번 15%씩 6번이면 90% 아닙니까? 거기다 계약금 합치니까 1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계약금이 일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목돈이 사실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잔금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것도 PF를 합니까? 뭐 PF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PF보다는 통상 이제 토지 브릿지를 하죠. 금융을 마칠 때 PF는 인허가까지 나와줘야지 하는 거거든. 통상적으로 이제 계약금을 납부하고 거기에 사용 승낙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해서 인허가 집어넣고 하다 보면은 이제 PF 금액이 이제 인허가 완료되고 나오는데 인허가 완료돼서 나올 때는 사실 토지 계약금만 걸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냐면 중도금이나 이렇게 일부 걸어줘서 이제 토지 브릿지를 써요. 그러니까 토지 브릿지를 쓴 것을 이 본 PF에서 그걸 이제 상환받고 빠져나오는 그 구조로 해서 중간 중도금 낼 때는 브릿지를 쓰다가 최종적으로 PF 그렇죠. PF로 해서 들어오는 그렇죠. 그래서 명칭이 브릿지예요. 네. 안 그러면 토지병 이렇게 했겠죠. 근데 브릿지라는 건 뭐냐면 이거랑 딱 연결되기 어려울 때 가교 역할을 한다. 그래서 금융 자금할 때 그걸 뭐냐면 토지 브릿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계약금만 걸고 나머지 왜 그러면 인허가도 펴면 인허가 비용도 들어가야지 또 시행도 뭐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운영하는 비용 이런 비용들은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명목적으로 이제 토지 브릿지 용도로 써서 쓴다가 나중에 PF 때 그 상환받고 나오는 구조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과연 토지 PF 대출에서 그 브릿지 용도까지 그 금액이 다 나올 수 있는지가 사실 중요한 거고 네, 그런 걸 따져봐야 돼서 어쨌든 보면은 계약금은 10% 6개월 있다 15%씩 기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이다. 그러면 일단은 낙찰받고 나서 뭐부터 한다는 얘기야? 10억 납부한다는 얘기지 계약금으로. 그러고 나서 뭐 6개월 단위로 1억 5천씩 하는 거 100억이니까 15억씩 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시행자 입장에서 사실 그 어떤 금융 압박, 잔금 압박이 많이 들은 거죠. 만약에 이거를 한 달에 다 내라 그럼 사실 이 90억만 넣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힘들어요 그거는. 그건 불가능한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LH에서 이제 이렇게 대신에 이제 유의자로 6개월 단위로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해준다. 그래서 사실 이거 보고 사시는 분들 말고 이거는 금융 조건이 아주 괜찮은 거예요. 브릿지가 괜찮으면 저기 최종 잔금까지 브릿지가 유지되나요? 그 전에 PF는 풀어야 되네. 그렇죠. 그 전에 이쯤 되면은 PF가 만약 그 전에 자금이 나오잖아요. 이거 6회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상환해버리면 돼요. 조기에 상환시켜버리면 돼요. 이거는 여유있게 3년 동안에 하십시오라고 한 거지 꼭 3년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만약 6개월 만에 PF 자금 나서 오케이 됐다고 6개월 꺼버리면 돼요. 이미 상업지기 때문에 인허가가 들어가면 6개월 이내에 인허가는 나오겠네요. 그렇죠. 왜 상업지기 때문에 그렇죠. 지구 단위에 이미 검토하고 들어갔어요. 지구 계획 안에 돼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신청이나 관련 군청에서 안 내줄 이유가 없죠. 안 내줄 이유는 없는데 통상적으로 지구 단위가 걸려 있는 거 인허가 작업을 하면요. 지구 단위 안 걸려 있는 거에 최소 2, 3개월 더 걸려요. 그래서 당연히 거기 허용 용도에서 맞춰서 들어가긴 한데 그 심의하는 과정들이 걸려요. 지구 단위. 그렇기 때문에 지구 단위 안 걸려. 심의를 받는다. 그렇죠. 그 심의들을 계속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 단위 심의를.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구 단위가 안 돼 있는 거 없는 경우에 건축 심의를 해서 인허가까지 나온다 그러면 보통 한 3, 4개월이면 나와요. 근데 지구 단위는 6개월 이상이에요. 그럼 2, 3개월 더 걸려요. 그럼 그 각종 심의들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문제들이 좀 커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3년 내내 왜 돈이 미리 장만이 됐으니까 굳이 3년 안 기다려나? 그냥 그 6개월에 계약금 10% 걸고 6개월 만에 나 그냥 90% 낼게 이래서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과연 이 자금 흐름으로 그러니까 CF상으로 현금 흐름표상으로 어떤 게 유리한지는 그 시에 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업체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보면은 뭐 이자율이 3.5% 뭐 어쩌고저쩌고 보면 여기 보면 뭐 다 있어요 이렇게. 또 토지 사용 가능 시기가 2020년 10월 30일 그러니까 이거 머리 써야 돼요. 자 이거를 지금 미리 인허가를 받아놨어. 그래도 실제로 하는 거는 2020년 2021년 1월부터예요 그게. 그럼 인허가 미리 받아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야. 머리 아프죠. 브릿지가 상당히 오래 유지돼야 되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맞춰가지고 2020년 한 7월 6월 7일부터 들어가요 인허가를.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돈은 계속 중도금 상환. 그렇죠. 그건 들어가죠. 브릿지는 중간에 유지. 네, 그렇죠. 그걸 이제 최소한의 금융 비용이 꽤 빠져나가. 그렇죠. 금융 비용 꽤 나가죠. 꽤 나갈 텐데. 꽤 나가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버텨 나가야 돼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이제 사실 PF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이제 금융구조를 설계하는 거예요. 50억 갖고 저건 일을 저질러야지. 거의 뭐 시기적으로 보면 그 이상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안 되면 토지 브릿지 써도 되는데 토지 브릿지 쓰려면 이제 그 비용을 오래 가져가면 이제 거의 안 되면 땅값은 내가 낼 생각으로 지금.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대출은 안 되나요, 저게? 계약금만 갖고 대출 받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시기가 너무 늦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중도금 그러니까 한 50% 넣고 대출 받을 생각을 해야 되네. 뭐 그래도 되고. 왜 그러면 이게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어쨌든 2021년 1월부터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허가까지 하려면 2020년 6월부터 인허가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요번에 4월달에 입찰돼서 낙찰 받고 그럼 1년 뭐 몇 개월 동안 이거 광팔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계속 매 6개월마다 납부를 하고 쓰지도 못하고 인허가도 못 들어가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버티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낙찰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뒤에 국민구도를 어떻게 맞춰놓고 가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사실 뭐 이걸 했을 경우에는 자금이 빵빵했었어요. 현금으로는 200억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시불로 내도 된다. 뭐 이럴 정도로 해서 가지고 간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거에 2020년 6월 이상 임박하면 이 가격들이 올라가거든. 토지 가격들이. 그 사이 또 1년 동안 올라갈 거니까 토지 가격들이. 땅값이. 그렇지, 땅값이. 그러니까 미리 잡아놓는다. 이렇게 개념으로 들어가셔야 돼, 이거는. 시행사들이 땅 작업할 때 이런 식으로 해요. 미리 10%만 계약금 걸고도 묶어놓아요. 그리고도 계속 딴 데서 영업이익 났다 그럼 그거 갖고 여기다 메꾸고 이런 식으로. 왜? 이거 2, 3년 지나면 땅값이 벌써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가서 시행사업 해보는 거예요. 이걸 낙찰받자마자 바로 시행사업하는 시행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리 잡아놓는 거야. 좀 탄탄하면 할 거 같네. 그래도 많아요, 이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낙찰 얼마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금융구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거 잘못했다, 이거 못 갚아가지고 계약금 날리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태반 여기는 못 버티니까 그거를 뭐 들어오기로 했는데 안 들어왔다 그럼 중도 못 낼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한다면 이제 계약 취소돼버리고 이런단 말이지. 그래서 이건 국민구도를 잘 짜고 짜야 돼. 그래서 제가 이걸 했을 때는 마침 뭐 이거 뭐 200억은 그냥 현금으로 낼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걸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뭐 이렇게 중요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어차피 자료 다 보내드리니까는 네, 이거는 한 번쯤은 읽어보세요. 하시든 안 하든. 왜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이해하는 것도 이제 되게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러면 지금은 상업용지에 나온 거고 우리는 이제 시행을 하려는 상업용지이지 좀 지나면 이거 뭐냐면 단독주택지 같은 것도 분양 많이 해요. 단독주택지도 보면은 이제 이게 그냥 단독주택 전용이 있고 그 점포 겸용이 있어요. 네. 점포 겸용이라고 1층에 1층 상가를 놓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상가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가주택식으로 해가지고 점포 겸용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괜찮지.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그럼요. 뭐 그런 것도 이제 LH에서 이런 방식으로 분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보셔가지고 이런 잔금 납부 조건, 그 다음에 토지 사용 시기 언제, 뭐 이런 것들을 다 면밀히 따지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좋은 사례예요, 그게. LH에서 하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거 상업용지가 아니어도, 그래서 단독주택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분양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마 많은 그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돼요. 네.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은 우리 그때 아까 지도를 봤잖아요. 지도 본 중에서 그 상업용지 중에서 최고로 좋은 입지를 갖고 있잖아요. C1-1 여기 코너짜리 요거죠. 네. 자, 요거를 자 그러면 좋다. 이거를 그러면 얼마에 입찰할 건지 그거를 짜보자 해서 했던 거야. 그래서 실제 딱 뵀는데 여기가 이제 주변에 저희가 이제 시세 파악을 하러 갔어요. 무턱대고 입찰을 못하니까. 그래서 옆에 저기 구파발 쪽도 쭉 보고 상업용지가 과연 평당 얼마가 정도 되는지. 2천만 원 싼 건 같은데요? 그건 입지가 90, 그러니까 억일 5억은 때. 최저 매각 가격이 그거고.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면을 따지면. 근데 입찰 가격은 그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 이상일 거 아닙니까? 3,500.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주변에 이제 거기 삼성지구, 원흥지구, 그다음에 저기 다 봤어요. 검토를 했어요. 했더니만 여기가 그러니까 주변이 평당 3,500대예요. 평당 3,500. 창업지구 중심지 상업지구니까 평당 3,500대 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저기 고양시니까 이제 서울 우리 쪽만큼 택도 없죠. 택도 없죠. 예. 그래서 쭉 보니까 주변에 구파발, 저기 원흥지구, 삼성지구 이런 쪽을 쭉 검토를 해서 봤더만 평당 3,500 이상은 되는구나. 그 이상 되는구나. 그게 뭐야? 아까 우리가 최저 매각가 평당 2천 얼마하고 급이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가격으로 낙찰 안 돼요. 입찰이 하겠지. 대신에 떨어져서 문제겠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검토한 게 얼마냐? 평당 3,700이에요. 3,700. 이 정도는 돼야 낙찰되지 않겠느냐. 이거 보나마나 입지가 최고 입지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군데 업체도 달려들 거다. 시행사들이. 왜? 요거 낙찰 받아놓고 2, 3년 있다 분양사고 같은 거는 할 거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따서 얼마에 입찰 들어가게 되냐면 3,700원 놓고
한번 입찰 물가를 한번 선정. 평당가 그러니까 평당가 3,700으로 놓고 한번 입찰에 들어가자. 그럼 입찰에서 낙찰 받는 거는 될 것 같은데 이랬을 경우 수지가 얼마인지가 나오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수지 분석표를 제가 또 다 작성을 했어요. 봤더니만 사업 토지 보니까 이제 432평. 그래서 평당 이제 여기가 이제 건폐율을 이제 저기 600으로 봤죠? 600으로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연면적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총 지상까지 해가지고 2,595평, 2,600평 정도가 나왔고 지하까지 합치면 3,200평 정도 나왔어요.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몇 층까지 됐냐? 10층까지. 그러니까 10층 근린 상가가 쫙 시설이 쫙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봤을 때 이거 올라가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 그럼 이걸 얼마큼의 대체 분양가를 잡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주변에 또 다 탐문을 했더니만 평당 분양가로 보니까는 이건 그러니까 이게 상업시설이다 보니까 근생이다 보니까 어떻게 층마다 가격이 나가요. 항상 뭐든지 얼굴이 몇 층이라고 그랬죠? 1층이라 했어요. 1층. 1층이 제일 비싸고 보통 이제 2층, 3층 이렇게 올라갈수록 가격이 낮아요. 여러분 같으면 사실 그럴 거 아니에요. 1층 분양받고 싶지 4층, 5층 분양받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1층은 비싸고 또 지하도 마찬가지로 지하 1층은 어떤가요? 지하 1층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더 높은가요? 아니죠. 1층이 항상 기준이 만약 100이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2층은 그거에 50을 정도를 넣어요. 이 50을. 그러니까 평당 100이다 그러면은 2층은 평당 50이 되는 거예요. 지하는 평당 40에서 45%는 거예요. 2층보다는 조금 작아요. 3층은? 3층은 보통 지하보다 좀 작게 잡아요. 왜 그러면 1층, 2층까지 잘 나가는데 3층 이상부터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엘리베이터 있고 시설이 있어도 이렇게 올라가는 건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비율이 보통 뭐 3층은 거의 뭐 40에서 37%에서 40% 사이. 층마다 3층에서 5층까지 그렇게 가고 또 6층부터는 뭐 30% 뭐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비율을 조정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토지 가격은 평당 3,757만 원으로 왜 그걸 3,757이냐 우리가 금액을 얼마로 하기로 했냐면 1,620 그러니까 162억을 그래요. 162억. 어바 잡아가지고 넉넉 잡게 한 162억에서 3억 정도의 입찰 가격을 생각한 거예요. 아까 얼마였죠? 감정가가? 최저가가? 90억이죠? 90억은 택도 없죠? 택도 없어요. 그거 갖고는. 그렇게 하면요. 90억 집어넣잖아요? 20년부터는 20등, 20등이에요. 20등.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토지 시세라든지 또 분양가 시세 같은 걸 다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의 토지를 입찰하는 게 맞고 얼마의 분양을 쳐야지만 이게 그래도 뭐 완판까지는 안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냐. 왜냐면 이게 근생이기 때문에요. 또 오피라든지 도생이면은 사실 뭐 어떤 가격대만 맞으면은 사실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 근생이다 보니까는 이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게 이거 100% 완판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마 저기 6층 이상부터는 미분양도 좀 감수를 해야 된다. 그 미분양이면 결국은 나중에 중복 때 뭐냐면 미담 대출을 또 뽑아줘야 되거든요. 그럼 자금을 또 PF 상환하는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중복 때 이제 이게 미분양이 됐다. 그러니까는 근생시설 같은 경우는 항상 이 미분양을 걱정해서 뭐 지하부터 한 어쨌든 한 뭐 4, 5층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할 수 있어요. 근데 6층 이상부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거는 미분양도 염두를 해두고 나중에 이게 준공하고 나서 미분양 담보대출 그러니까 6층부터 10층까지를 미담대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담보를 잡아가지고 대출을 땡겼을 때 그 비율까지 조정해가지고 우리가 분양가를 산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PF 다 같이 상환하고 남는 게 있느냐 이 구조를 다 그래서 사실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분양가 산정이라든지 여러분도 아시죠? 이거 다 수준을 다 작성을 해야 돼요.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그래서 뭐 저희가 이걸 뭐 일상 하다 보니까 쭉쭉쭉 나오는 건데 처음 하라 그러면 이거 하다가 맨날 허들이 걸리는 거예요. 왜?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토지 가격은 우리가 평당 한 3,750만 원 정도 선. 이 정도면 한 3,500 이상은 갈 것 같다. 근데 거기 이제 경쟁부터도 또 이왕 하는데 떨어지면 안 되니까 돈 10만 원 떨어지면 또 열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쪼다 보니까 한 3,750만 원 정도면은 낙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가격만 한 162억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그러면은 자 그럼 직접 공사비를 얼마 넣을 거냐? 요거는 510. 근생 시설이다 보니까는 그 도생이라든지 OP에 비해서는 가격이 평균가가 낮아요. 왜 그러면 이제 빈 공간들이 300 많잖아요. 되나요?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돼요. 그거는 진짜 쌍팔년도 얘기고요. 500, 지금 400, 지금 얼마에 넣냐면 우리가 450에 넣었어요. 450. 이거 왜 그러냐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하면서부터 공사비가 2에서 30%가 늘어났어요. 거기에 최저임금 올라갔죠. 원자재 가격 올라갔죠. 예전에 불과 작년 초만 해도요. 우리가 OP 도생 넣을 때 420, 450 넣었어요. 420까지도 넣었어요. 저희가. 근데 지금은 다 500 넣어야 돼요. 500 안 그러면 시공사가 달려들진 않아요. 물론 이제 이게 뭐 몇천 세대다 그러면 단가를 낮추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는 아니잖아. 2, 300세대 갖고는 안 돼. 그래서 평당가 요즘은 도생 오피는 500만 원 이상. 근데 이거 근생은 왜 그러면 이제 텅텅 빈 공간이 많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한 450 정도 이렇게 농구해서 어쨌든 공사비만 넣고도 450 넣으니까는 이게 총 3,200평이잖아요. 연면적이 지하까지. 그러니까 얼마 나왔냐? 144억이 158억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전체 그러면 이제 분양가를 얼마로 잡을 것이냐? 그래가지고 자 1층 상가가 항상 얼굴이 했잖아요.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평당 뭐 3,000, 3,200 뭐 이러는 거야. 그러면 요건 신축이고 또 중심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평당 3,500이 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면 그냥 괜찮게 안 되느냐. 그래서 그걸 놓고서 지하는 2층은 50%, 지하는 45%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 쭉 놨어요. 그래서 총 얼마가 나냐면 총 분양 가격이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얼마냐면 457억이 나온 거예요. 457억. 우리가 지금 430평짜리 하잖아요. 이게 총 430평짜리 땅이잖아요. 근데 총 사업 규모가 457억이 나왔어요. 이게 고양시니까. 이게 만약에 연면적으로 지금 네. 연면적으로 지금 곱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공사비를? 3,200, 그렇죠. 3,200평. 3,200평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이거 서울 같으면 6, 700억이고요. 강남은 이거 1,000억대가 그냥 넘어가요 이거. 진짜 이 정도면 꽤 큰 거예요. 근데 어쨌든 430평 상업지역 개발하니까는 한 457억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좋아. 그럼 우리가 완판을 기준으로 했을 때 457억 분양가는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본 거예요. 이거. 뭐 4천 뭐 이정 되면 뭐 거의 500도 넘어가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전혀 분양성이 현실성이 없거든요. 이러면 미분양 때문에 못 버텨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당히 현실적으로 해서 좀 보수적으로 놓고 봤는데 이 정도면 좀 보수적으로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항상 분양가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이거 잘못해서 숫자는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PF 일으킬 때 금융권에 이 사업 계획서 작성해가지고 PF 그 기관에다 집어넣거든요. 그러려면은 왜냐면 숫자가 약하니까 숫자를 자꾸 이거 올려요. 그러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결국 분양가 올리는 거예요. 분양가 올리고 공사비 내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업하면 갑자기 10%짜리가 18%가 돼요. 그러면 금융위에서 근데요 그거 택도 없어요. 왜? 금융위에서 그거 다 심사 나가서 걔네들이 최종적으로 그보다 더 보수적으로 더 낮춰. 그래서 금융위에서 다 탈락되는 거예요. PF의 작업이. 그러니까 시행사에서 이거 작업해가지고 놨지만은 거기가 다 잘려요. 그거 우리는 그걸 하도 많이 해가지고 얘네들이 잘린 선 안 잘린 선이 나오거든. 금융 텀시트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죠. 텀시트 왜 맞아요. 그 텀시트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택도 없이 올리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하다가 더 가지고 이건 안 돼. 그럼 그냥 잘라버려요. 아이스한테 심사도 안 해버려요. 택도 없으니까. 근데 거기 약간 아리까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 그러니까 약간만 올려주고 얘네들이 잘라봐야 여기서 이상 못 자른다. 잘라봐야 분양가 대비했을 때 5% 10% 잘리겠다. 그거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딱 한다고. 그러면 잘라도 그 정도면 딱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 작업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융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여기는 못하고 이제 금융실무 있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울 거예요. 그 토지 브릿지, 뭐 PF 여러분은 에코티 네. 같은 거는 한 10% 20% 보나요? 이코트요? 네. 이거는 이코트 20% 갖고 들어오질 않아요. 그럼 한 30% 있어요. 아이, 이건 지분 달래요. 이건 지분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러면 이코트는 끝까지 사업 정산 때까지 가야 돼요. 이거 30% 갖자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왜냐면 근생이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당연히 수익의 뭐 30% 줄고 지분 나중에 지분에 또 몇십 프로 주세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이코티 잘못 쓰면요 남는 게 없어요. 뺏기는 거지. 다 뺏긴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코틴이 토지 브릿지는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정말 필요할 때 잠깐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총 사업 규모로 따지면 한 457억 정도가 나온 거예요. 이거 보수적으로 좀 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공사비, 토지 보유고, 분양 관련 어쩌쭉쭉쭉쭉쭉쭉 해서 총 나온 지출액이 얼마다? 432억. 자, 분양 수익이 얼마라고요? 457억. 부가세 포함이에요, 이거는. 부가세는 별도로 또 납부를 해줘야 돼요. 지출 비용이 얼마? 432억. 그러니까 몇 프로 나왔어요? 예, 5.7% 24억에 내 자금을 얼마를 써야 되냐면 토지 비용을 해가지고 170을 써야 돼요. 이래저래. 그러면 이코티 비율이 몇 번이냐면 39%예요. 거의 40%가 나오는 거예요. 내 자금 40%가 써요. 그래서 얼마를 버냐면은 완판된다는 전제에서 24억을 벌어요. 그러니까 운용 이 전체 사업 수익률이 몇 프로냐면 5.7%가 나온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구조죠, 이게. 그럼 좋아. 그러면 ROE는 얼마냐? 내가 170억을 투자했을 때 24억이 나오면 그때 ROE가 몇 프로냐? 연으로 따지면 9.7% 나왔어요.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나와가지고. 택도 없어요, 이거. 이거 나오면 이거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미 여기서 아웃이에요, 이거. 그럼 아웃되면 두 가지 이유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죠? 여기 같은 거 낙찰가가 비싼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 분양가를 높이는 거. 근데 제가 분명히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분양가 함부로 손 못 댄다고 그랬어요. 왜? 분양가 장난질하면 PF에 예를 분양가를 뭐 평당 뭐 아까 같은 게 1층이 3천원인데 뭐 4천 올렸다. 금융기관에 가면 다 잘려요. 그거 절대 그거대로 안 해줘요. 오히려 4천만 택도 없다 3,200 이렇게 잘라 그래요. 그럼 이거 마이너스 구조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는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럼 결국 뭐예요? 이 토지 가격을 낮춰야 돼요. 근데 우리가 토지 가격을 지금 얼마에 넣었죠? 평당 3,750 해가지고 162억 냈잖아요. 그쵸?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어때요? 입찰을 하려면 더 낮춰서 들어가겠죠? 자, 한번 낮춰서 한번 수치를 한번 짜볼까요? 자, 우리가 평당 3,700이잖아요. 이거를 3,500 갖고도 안 나올 것 같고 한 3,300 정도 넣을까? 한 3,000만 원 넣어볼까? 그렇죠. 3,000만 원. 근데 3,000만 원이면 정말 뭐 택도 없을 텐데 한번 넣어봅시다. 그래도 평당 3,000을 넣으니까 어때요? 금액이 129억으로 훅 떨어져 버리죠? 130억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죠? 물론 이게 낙찰됩니까? 그건 몰라요. 그거는 이게 힘들 거야. 다 쉽진 않은 건데 130억이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수집가 훅 올라갔잖아요. 훅 올라가 버렸어요. 보니까 어때요? 58억 14.5% 나왔어. 그럼 ROE가 몇 프로? 28.5% 나온 거야. 어때요?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거든 사실. 근데 이거 갖고는 사실 안 해요 우리가. 왜? 근생이잖아. 근생이면 리스크가 너무 크단 말이야. OP 도세하고 달라. OP 도세는 분양가만 어느 정도다 그러면 사실 분양은 크게 걱정 안 하는데 이건 근생인데 완판되는 전제에서 이 수치면 이건 안 하지. 그래서 근생 같은 경우는 사실 15% 이렇게만 안 해요. 통상 20% 이상 올라가야 돼요. 왜? 그 리스크가 떠갖고 아까 얘기했잖아. 10층이다 그러면 6층부터 10층까지 미분양 생각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뭐로 해야 돼? 미담으로 대출을 땡길 생각까지 해서 국민구도를 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PF 상한에 다 들어가야 될 정도가 되면은 이 수익률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자, 뭐 58억, 15.5, 14.5%. 뭐 이거 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시고 뭐 58억 놓고도 생각하면은. 근데 사실 저는 안 해요. 이거 갖고는 택도 없어요. 왜? 이게 OP 도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근생이니까 안 해요. 위험성이 많지. 리스크가 너무 커요. 한 방에 가지. 한 방에 가요. 시행사업 이거 잘못했다가 훅 날아가요. 쑥까지. 진짜 줄줄이 날아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또 어떻게 해? 평당가 또 맞춰야 돼. 그래서 평당 2,000원, 500으로 한번 해볼까요? 오, 21%. 이거면은 21%? 그러면 결국 이때 이제 구도를 짜야 돼. 자, 6층부터 10층까지 분양 다 합치면 금액이 얼마냐? 이 분양가가 6층부터 10층까지 다 합치면은 뭐 6.56 이렇게 다 합치면
거의 한 30% 정도 이상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양 가격을 다 합쳤을 때 이 가격이 예서 뭐 100한 50억 됐다. 이거 6층부터 10층까지가. 그러면 이거 어차피 미분양으로 보고 미담 대출 50%가 나온다. 그럼 150이니까 75억 나오겠지? 그럼 이거 합쳐서 1층 그 지하부터 5층까지 분양된 거 그다음에 이거 미담 대출 합쳤을 때 이게 PF 자금이 상환이 돼? 그럼 가. 이담 대출이라는 미분양 담보 대출. 물건은 있으니까. 물건은 이미 완공이 이제 준공이 떨어져 이제 됐고.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담보해야 될 대출 PF는 되는 거야. 별도로 미담 대출 또 있어.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그럼요. 예. 그 예전에 미담 확약이라고 하죠. 미리 매체에서 이런 거 그러면 확약해서 PF는 주는 거 6층까지만 해가지고 아예 저기 수익 분석 짜고 나머지 그걸로. 아니지. PF까지는 10층까지로 가는 게 맞고, 그럼 PF 자금이잖아요. 근데 이제 상환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상환 계획에서. 상환 계획에서는 미담으로 해서 왜 오케이. 분양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1층부터 지하 1층부터 5층까지는 분양 수익으로 줄 거고, 근데 6층부터 10층까지는 분양이 안 됐잖아. 그럼 어떻게 미담 대출을 뽑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거 합쳐서 PF 자금이 상환이 되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라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얼추 나을 것 같아. 20%대 이상 가면은. 그러면 이제 이런 건 한번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미친 척하고 한번 뛰어드는 거지. 근데 문제는 자 평당가가 지금 2,500이잖아요. 그래서 108억이잖아요. 이게 분양 이게 낙찰 될까요? 안 돼. 네, 안 돼요. 이거 택도 없어요. 이거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이거는 진짜 저기 20명 달라들면 20등이에요. 10명 달라들면 10등이에요. 꼴등에 맨날 꼴등. 이거 갖고는 되지도 않아요. 저거를 혹시 분양 사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분양 임대 사업으로 가면요? 임대 보증금으로 치고 월 수익으로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중요한 거는 짜는 건 제가 이제 그거를 전문적으로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3년 거치에 10년 상환 해가지고 그 들어오는 임대료 갖고 쭉 해서 원금 상환하면서 이자 따나가면서 그죠 그게 시기면서 임대형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이게 PF를 못 일으켜요. 왜 그러면 분양형이 아니다 보니까 PF가 안 일어나요. 근데 그것도 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준공 때 자산 운용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했냐면 결국 뭐야 토지를 담보해서 토지 담보 대출을 일으키고 거기다 시설 자금으로 해가지고 이 공사비를 다 마련해야 돼요. 시설 자금 어디서 마련해요? 그건 은행권에서 해요. 은행권에서. 그래서 근데 은행권 PF 많지는 안 나오네. PF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PF 많지는 그렇게 않아요. 안 나와요. 자금이. 안 나와요. 자금 부족. 네. 내 자본 갖고 해야 돼. 그 내 자본이 들어가줘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물건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제 뭐 저랑 이제 연계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10층 크기는 네. 내 돈 한 200억에서 300억 갖고 해야지.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몇 프로 정도 나오냐? 50% 플러스 마이너스 보시면 돼요. 그 얘기면 이게 만약에 457억짜리다. 이건 지금 분양가가 457억이고 실제로 감정을 하게 되면 이거가 줄어들 거예요 아마. NPL구나. 한 10억, 20억 정도 될 텐데 그 가격에 50% 정도를 놓다고 200억 정도는 토지담보와 시설자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럼 나머지 비용은 뭐로 해? 내가 이코트를 맞춰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딱 준공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운용사업으로 해요. 그리고 이게 준공과 동시에 토지담보 시설자금이 잔금화가 돼버리는 거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매월 따지면서 이제 임대사업을 하는 거죠. 제가 요즘 그 판을 만들려고 자산운용사하고 지금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네. 뭐 자금과 PF나 여러 가지 금융 그 기법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다면 가능한 거죠. 이게 바로 금융실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 수집자금 이런 거는 여러분들 지금에 되게 어렵지만 여러 번 해보면 그렇게 어렵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금융구도가 나와야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융을 판을 짤 수 있는 게 이게 선수야, 선수. 이 수지는 사실 웬만하신 분들 다 짜요. CF, 그 현금흐름표 다 IR가 다 짜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짜게끔 만드는 금융구도가 나와줘야 짤 수 있다. 금융구도가 안 된다면 에이시안 쪽 이 사업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저기도 100% 다 해야지. 그지? 그래서 어쨌든 요거 뭐냐면 이 토지 이코트 비율을 이거 같은 경우는 113억. 30% 정도 비율. 그쪽 뭐 나쁘지 않죠? 이 정도를 놓고 한다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평당 2,500 택도 없다. 낙찰되지도 않는다. 이거 제가 봤을 때 무조건 그 당시에 우리가 평가했을 때 평당 3,500 이상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 이하를 무조건 떨어진다. 이렇게 검토를 했던 물건이에요.
그러면은 3,500을 놓고 한번 보면은 한번 3,500을 놓고 한번 볼까요? 3,500을 하면 토지값이 151억. 뭐 사실 도찐개찐이지. 도찐개찐. 도찐개찐이야. 근데 이 정도는 돼야 낙찰된다. 근데 문제는 뭐 이 정도 갖고 해가지고 과연 이 수익률 보고 달려들 수 있는 시행사가 몇 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하고서 하면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분양이 안 나오니까 몇 년 묵혀 있다가 분양이 되는 거예요. 왜? 몇 년 지나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땅값도 올라갈 거고. 왜 낙찰 내가 받았으니까 계속 공시지가서 땅값은 올라갈 거고 그때 분양되면 분양 가격도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사들이 이런 것들은 물건을 잡아놓는 거예요. 미리 몇 년 전에 잡아놓고서 이런 거서 자 5년 있다 이거 사업하자 이렇게 되면 이거 맞아요. 구조가. 왜? 분양가들이 올라갈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PF 대출금이 더 자산가치 되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짜 ROE가 15%다. 에이 이걸 못하죠.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도저히 택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LH에서 분양하는 사례들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네. 보여드린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자 결국 입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입찰하려면 수지가 나와야지 입찰 가격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수지가 짜가지고 얼마 수익이 났다. 이 정도 수익은 확보된다. 그게 나올 수 있는 금액이 평당가가 얼마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평당가가 과연 입찰했을 때 낙찰이 되느냐를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예요? 특히 뭐 아파트나 주택 가격은 사실 뭐 공시 시세도 있고 뭐 KB 금감 이런 데 많으니까 그걸로 참고하면 되는데 토지 상가 같은 경우는 그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걸로 하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주를 짜고 잡으면 모르는 거예요. 주변에 거래가 뭐 평당 뭐 3,500이 됐는데요. 3,500 했다가 수지가 마이너스가 나와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 가격은 수지를 정확하게 짤 줄 알아야지만 그 정확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그대로 다시 말씀드린 거에서 토지 같은 경우는 쉽게 옆에 토지가 얼마 돼 이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수지를 다 짤 수 있고 그게 나올 수 있어야지만 토지 가격이 이 정도 가치면 된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잘못 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결국 방법 없어요. 비싸게 샀다 묵혀두고 와야 돼. 몇 년 묵혀두고 10년 묵혀도 그럼 그때 분양가 올라가고 이럴 때니까 그때 가서 분양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금들이 묵혀버렸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휘청휘청하겠죠. 특히 대출하고서 묵혔다.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전문 시행기관 시행사들이 전문하는 거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시행대행과 금융설계를 제가 따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거는 뭐 더 정확하게 얘기는 뭐 PM 실무에서 더 정확하게 배울 거니까 이거 토지는 이런 식으로 분양하는 사례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냥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죠?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또 다음 주에 또 토지 수업을 또 그렇게 들어갈게 해서 아무튼 오늘 수고들 많으셨어요. 아유, 다음 주에 봬요. 예. 네.